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는 뉴스 속 뉴스. 오늘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뉴스 속 뉴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2019년 11월 그날 남북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2019년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것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쟁점도 많고 해석도 정반대여서 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당시 촬영된 사진 이어서 이번에는 또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한 것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는 송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한가. 이 문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절차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정말 정당한 절차들을 충분히 밟았느냐. 그 과정에서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을 해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한국이 국제인권협약에 여러 개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인데요. 이 협약에 따르자면 모두가 공정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가입국으로서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문 방지 협약인데 고문을 할 수 있는 나라에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난민 규약에 관한 건데요. 이제 북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뭔가 처벌을 받을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송환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약에 저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말씀이 되시잖아요. 이건 국제 규약인데 만약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 이제 한국 국민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일탈 주민법이잖아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에서는 일단은 배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서 일단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범죄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북송을 강제로 하는 것과 동일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쟁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사건을 놓고 특히나 논란스러운 것은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로 북송시킨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비판인지 판단을 하려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2019년은요. 네. 그런데 남북 대화 때문에 이 북송을 강제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송환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가 만족이 되어야지 이게 상당한 대화 인센티브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남북 대화가 중단이 됐었던 것은 사실 군사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북핵과 관련한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된 측면들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은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송환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봤을 때 과연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제로서 고민이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 한 것 아니냐 이것이 주장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북송 논란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는 아무래도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법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면서 좀 객관적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외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북 간에는 이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조약을 통해서 적절한 그런 조약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마련을 해놓고 이것이 만약에 범죄인을 이제 돌려달라는 청구가 있을 때 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북한이 먼저 청구한 건 아니고 한국이 먼저 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여기에 예외 조항은 한국인은 송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헌법 3조에 의거해서 외국인으로 북한 사람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사각지대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무엇이 미비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남북 간에 벌어졌을 때 고쳐면서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탈북어민 북송 논란이 쟁점화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나 짚어야 되는 문제를 놓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논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요? 저는 좀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예로 과거에 대북 전단지를 금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제 공개 사안을 보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로 굉장히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이 지금 가치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법치 국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은 이제 국제사회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강제징용 해법 찾기 한일 미래는 어디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만났고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양자회담을 위해서 찾은 것이 4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결과도 의미가 있었나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박진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1998년에 있었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이것을 다시 그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지켜나가면서 협력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당시의 공동선언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일본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 식민지 지배로 인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아픈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한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던 부분이죠. 근데 동시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 측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역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일본은 충분히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적으로 강조가 되는 게 바로 과거의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조금 협력적으로 일을 이렇게 계속 이제 고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앞서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에 진전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현금화가 되기 이전에 네. 일단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일본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렇게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뭔가 코스트가 비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보다는 판결을 이행하는 시점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손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로서는 자국 국민에 대한 손해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인 사안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뭔가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매각 이전에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진 장관이 현지에서 우리 기자들을 만나서 그 매각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번 회담이 일본 측의 진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떤 대화에 있어서 좀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튼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제 식민지 지배 자체도 불법적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죄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고노 다마라든지 아베 총리가 실제적으로 미일 정상회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여러 부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강제 동원에 관한 인정과 사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사안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강제징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일 간에도 오염수 문제라든지 독도 동해 표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양 경계 문제나 G7에 한국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뢰밭이 앞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큰 관건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제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본 측 박진 장관이 이번 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번 회담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일은 아마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껄끄러운 발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일본 조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정말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이 계속 이제 골 포스트로 옮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으면 포스트가 이제 딱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고 해도 골이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좀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에게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일 것 같은데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한일 관계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베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보수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익에 지금까지 조금 뭔가 약간 주저해 오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외교적으로도 조금 약간은 공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지를 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이런 문제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 뉴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